안녕하세요. 송문희의 리스펙트 오늘 첫 회 시작합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휴먼이라는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첫 번째 리스펙트입니다. 원래는 송문희의 핫피플 이렇게 이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핫이라는 게 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리스펙트한 분들을 모시겠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첫 출연자로 정용실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필 제목이 리스펙트로 바뀌고 나오게 돼갖고 오늘 리스펙트의 시간이 네. 돼야 될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실 모신 거거든요. 저랑 방송을 한 2년 가까이 하셨죠. 네, 같이.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자리가 바뀌어서 오늘 지금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패널로 하고 늘 네. 진행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됐는데 참 사람이라 알 수가 없다, 그죠? 예. 예. 정용실 아나운서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그렇죠. 통 모르는 정용실 아나운서님 예. 본인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글쎄 31년째 KBS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주로 주부 대상 또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하다가 교양 프로그램, 책 프로그램, 뭐 인터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진행을 했고 최근에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라는 KBS 일라디오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여성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성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로 처음으로 론칭을 해서 지금 올 가을이 되면 3년이 되죠, 벌써. 박사님이 같이 하신 게 거의 2년, 3분의 1을 같이 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1년째 지금 방송하고 있죠. 아마 지금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사 아시는 분들은 지금 꾸준하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팬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한 1년 8개월, 9개월 하다가 음. 지금 좀 쉬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정용실 뉴스 브런치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만큼 팬층이 있다. 그리고 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죠. 예. 저희 엄마는 무엇이든 맞아요. 물어보세요로 생각을 하고 네. 계시는데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정아나운서님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중점. 아나운서 중점. 중에 특히 여성 아나운서 중에서는 좀 음색이 제가 아주 낮아서 남성과 여성 사이 정도의 음색을 갖고 있어서 조금 희귀하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만 참 함께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프로그램이고 고민이 많았던 프로그램이어서 그렇죠. 예, 같이 만들어가면서 처음에 시작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었고 여성 시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 고민을 했어요. 남성 시사는 뭐고 그럼 여성 시사는 뭐냐. 그래서 저는 남성 시사가 그냥 시사는 다 남성들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시사와 다른 시사를 해보는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하나 좀 시사 토론하면 전쟁하듯이 막 싸우듯이 서로 어떤 대안을 갖고 싸운다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이 있고 대안은 없는 그런 싸움들을 많이 하셔서 좀 우리는 그럼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성들이 일단 좀 출연해 보자. 그렇게 몇 가지 주제를 잡고서 시작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대안을 마련하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저희가 우리가 뭐하러 대안을 만듭니까 사실. 그러나 어떻게 뭐 대안이 될 만한 걸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자. 법제도를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게 되고 그때 송 박사님도 이제 법 부분을 많이 좀 도와주셨었는데 법제도적인 걸 저희가 어찌 보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많이 건드려요. 저희가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이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들으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방송 대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때 우리 기억나죠? 그렇죠. 벌써 꽤 됐어요. 2005년에 주부 세상을 말하자라는 여성 일반 주부들과 함께 50명의 주부들이었어요. 인원은 50명이고 방송해 보신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하고 시사 토크를 하라는 거예요. 방송 안 해본 분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무슨 시사 토크예요. 너무 어려운 그때 뭐 여러 가지 호주제, 폐지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느끼는 그 솔직한 바닥의 이야기들,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고 그 중에서는 뭐 우울증 이런 것도 했어요. 저희가
주부 우울증 이런 주제도 했었는데 사실 많이 겪잖아요. 주부 우울증. 집에 계시는 분들 특히 아이들이 다 컸을 때 또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 때 이럴 때 많이 겪으셔서 그 얘기 중에 굉장히 슬픈 감정도 같이 나눠보기도 하고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었고 그 계기로 사실은 제가 그 전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프로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근데 주부 세상을 기점으로 제가 사실 시사로 들어오게 된 계기이고 여성으로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생방송 50분을 좀 힘들었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대본이 없었고 대본대로 되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한 거를 아마 많이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여성 아나운서 분들이 음. 많으시지만은 이 복잡한 정치 시사 부분, 사회 모든 걸 네. 망라하는 이런 주제를 매일매일 소화해서 진행하시고 하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05년 3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비결은 별게 없고 매일 밤에 저녁 약속 안 하고 솔직하게 아시잖아요, 박사님. 제가 방송 끝나면 사실 운동하고 그리고는 뭐 집에서 집순이, 거의 집순이. 집순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강아지 산책시키고 남은 시간에 집에 저녁 먹고 앉아서 계속 자료 봐요. 뉴스를 요즘에는 많이 봐야 되니까 시간대별로 뉴스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걸 지금 보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내가 혹시 못 본 뉴스가 있는 건 아닐까? 예, 그러면서 앉아서 계속 뉴스를 보는 거죠. 예. 사실 이렇게 정 아나운서님 되게 활달한 성격이고 정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뵀을 때 예. 밤문화를 즐기시겠구나. 밤에 많은 일들을 하시겠구나 어. 했는데 집에서 많은 실제로는 일을 집에서 하죠. 많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독서도 많이 하시고 글도 쓰시고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책도 좀 많이 내셨잖아요. 그쵸. 한동안에는 좀 더 열심히 썼죠. 예. 그동안에 뭐 아나운서 교본 같은 것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여행서 같은 것도 써 봤고, 또 이제 책을 읽은 거 가지고 이제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썼고, 이제 최근에 쓴 책이 공감의 언어라고 공감의 해서 언어 읽었습니다. 소통에 관한 책을 방송에서 제가 소통의 비법 같은 것들을 모아서 좀 쉽게 좀 많이 소통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내고 그 후에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요새 몇 운동 년째 열심히 몇 하시잖아요. 년째 계속 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네. 저희 나이 또래가 체력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지죠. 힘들다 얘기 저희 맞아요. 만나면 맨날 하잖아요. 건강식품 얘기하고 예, 맨날.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네. 어떻게 하면 운동 좀 건강하게 할까? 지금 운동하셨잖아요. 시작하고 열심히 계시잖아요. 하고 있죠. 계속 네. 예, 뭐 PT도 하고 요가도 요즘엔 또 좀 하고 있고 이것저것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어요. 저한테 맞는 거 찾으면. 그래서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동갑이에요. 동갑 친구인데 동갑 친구죠. 참 나이 차이가 나 보이네요. 오늘따라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좀 자성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공감의 언어 저도 읽었는데 정 아나운서님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시고 맞아요.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시면서 지금은 소통 이런 쪽 관심 네. 많으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시사 프로를 하게 되면 또 그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또 가고 또 뭐 다른 프로를 하게 되면 또 그 장르에 맞는 사람들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시사 프로라다 보니까 시대 변화를 계속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리더들이 하고 있는 소통에 대해서 계속 보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시대를 지금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네트워크의 시대, 연결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의 시대는 연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뭐 저희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SNS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연결이 예를 들면 이번에 재난이 딱 터지면 재난을 서로 막 알려주잖아요. 그 SNS로. 그래서 빨리 또 인식하게 되고 그 위험이 왠지 더 큰일인 것처럼 좀 더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부의 기회 같은 것도 그 SNS를 통해 서로 막 전달되는데 그걸 확실하게 붙잡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가는 거고 내가 그걸 못 잡으면 또 그냥 나한테 기회가 더 적게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죠. 음. 예전에는 방송이 그걸 다 담아서 전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그냥 SNS를 열기만 하면은 거기서 지금 비가 얼만큼 오고 있는지 사람들이 몇 명이 어떻게 다쳤는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아시니까 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정부나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리더의 소통이라는 우리 부부 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제일 소통 안 되는 게 부부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부의 예를 우리 지금 들잖아요. 왜냐면 남편이랑 얘기할 때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하면 결과가 안 좋아. 네,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나 참고 때로는 할 말을 조금 참고 선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더라는 건 사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말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링컨의 뭐 연설을 보면 그분의 링컨의 연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링컨에 대한 다른 그 연설문에 관한 것들이 책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신중했다는 게 나와요. 아, 시대가 그게 언제적인데 지금 링컨 얘기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링컨을 뛰어넘는 연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오바마도 다시 링컨을 연구했잖아요. 진짜 연설을 잘하는 대통령인 오바마조차도 그 사람을 연구한 이유는 배울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게티스버그 연설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링컨의 대표적인 짧은 연설이지만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 우리는 게티스버그 전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 유명한지를 몰랐어요, 저도.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남북의 전쟁이 일어난 거고 명분은 물론 있었지만 노예 해방이라는 하지만 그 현실은 미국인들끼리 내국으로 내전이 일어나서 싸운 거고 싸운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시체가 정말 난무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냥 전투인 거죠. 그 현장은. 근데 그거를 연설을 통해서 그 현장의 의미를 링컨이 새롭게 구현해낸 거예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 정신을 가지고서 시작된 나라고 그 나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그들의 시신을 거기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게티스버그 근처에 그때 굉장히 평등하게 시신이 안배되도록 우리 뭐 높은 데에 장군은 높은 자리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정말 평등하게 그거를 시신을 묻도록끔 꾸몄습니다. 그 묘지를. 그 의미는 그 의미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지금도 참 어떨 때 힘들잖아요. 이번에 수해를 난 것도 그렇고요. 현실은 항상 힘들어요. 현실은 항상 그렇게 낙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죠. 근데 누군가가 이 삶이 또 다른 희망이 있다든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무엇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지금이 그런 중간 과정에 어떤 과정에 놓여 있다든가 이런 걸 해석해 줘야 되거든요.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링컨이 이제 그거를 탁월하게 잘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연설을 통해서 우리도 좀 그런 해석과 이런 게 아이고 갑자기 우리도라고 얘기하니까 됐으면 좋겠다. 좀 한숨이 나온다. 예. 사실 우리 들어오기 전에 맞아요. 저희끼리 좀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번 수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했죠. 예. 어쩌면 이렇게 리더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공감이 없나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예. 수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웃고 비 왔으면 좋겠다 사진 찍게 이런 얘기 사실 그게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자리가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방송도 이렇게 온에어 딱 방송 들어왔을 때만 잘하고 나갈 때 뭐 화를 내든 뭐 어쨌든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 수해 현장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사실은 독일은 올해는 폭염이었지만 작년에는 100년 만에 폭우가 왔었어요. 그래서 180여 명이 사망한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거기 이제 총리가 물론 메르켈 총리였지만 대통령이 그걸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메르켈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기독민주당의 라세트라는 분이
총리 후보였어요. 아주 유력 주자였어요. 그분이 그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화면에 어떻게 보였냐면 너무나 작지만 저 뒤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걸렸어요. 혀를 날름하면서 웃고 네, 있고. 화면에. 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서는 근데 요즘엔요 그런 게 다 보여요. 눈에.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저 현장에서 웃고 있지? 그래서 해시태그를 라세트 라흐트라고 붙여서 라세트 웃는다라는 거를 해시태그를 걸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분이 총리 유력 주자였는데 안 됐고 본인이 주지사로 하고 있는 지역의 피해가 사실은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이었거든요. 뭐 때문에 웃었냐 난리 났죠. 뭐 때문에 웃었냐 알고 보니 대통령과 자신의 키 차이에 대한 뭐 불필요한 대화를 하면서 웃은 것뿐이었는데 그 정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은 라세트는 나와서 정치적 이력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은 게 뭐 수십 년을 쌓은 거죠. 단 몇 초의 웃음 때문에 한순간에. 너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다 변명은 했었잖아요. 네. 나 울기도 했고 막 했는데. 사과도 했어요. 바로. 네. 했지만 음. 그 장면이 모든 국민에게 기억이 됐고 요즘에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 안 했죠, 국민들이. 네, 결국 총리 후보가 안 됐죠. 그거는 이번에 그런 사건도 그렇고 예전엔 무대 위, 무대 온 스테이지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무대 위와 무대 밖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대 밖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무대야. 다 무대. 노출돼 있어. 네, 어디에 카메라가 올지 모르는 거고 어디에 화면에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 이건 무대 밖이니까 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도 요즘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저랑 밖에서 얘기한 얘기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무대 밖과 안에 구분이 없어졌어요. 맞아. 조금 예. 무섭기도 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진정성이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제 예. 국민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좀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그러면. 이제 시대가 조금 변해서 아마 그 전과는 좀 달라질 그렇죠. 것이다. 달라져야 예. 되는 거죠. 조금 더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공감 능력의 부재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좀 화제 전환을 해본다면은 예.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가보면은 책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거실에 텔레비전도 없어요, 집에. 제가 저는 아, 이런 얘기 하시면 욕먹어.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예. 그 많은 책들 중에 가장 그 내 인생의 책 한 권 한번 뽑아준다면은 어떤 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같이. 읽어보시라고. 네.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 소통을 하는 거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좀 알아야 되고 저도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어떤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제 자신의 주제책 같은 거를 많이 봐요. 그 중에 이제 예민함에 관한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센서티브라는 책하고 예민함의 무기 그 책을 두 권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뭐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멘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너무 예민하고 섬세한 건 좋은 표현이고 난 예민한 사람이야. 예민해요 제가. 귀도 예민하고 뭐 코도 예민하고 눈도 예민하고 다 예민해서 방송을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거죠. 왜냐면 사람 많이 대하는 게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과 다른 또 촉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센시티브 예민함의 무기라는 책을 이제 계속 보면서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주눅이 좀 들 때가 있는데 둔감함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가 예. 있죠. 예. 근데 제가 사실 너무 예민해서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그 책을 제 옆에 꽂아놓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자기 주제책이 있을 수 있어요. 둔감하면 둔감함에 대한 책. 맞아, 그런 것 예.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유머러스함, 유머에 관한 책 그런 식으로 자기 주제책이 있으실 거고 저는 주제책이 예민함. 그 예민함이라는 게 이렇게 좀 예민하다고 본인이 느끼는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주변을 굉장히 잘 케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느껴지죠. 감정이나 이런 거를 온몸으로 느끼니까 네. 말 그대로 느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나서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엔 그 에너지들 때문에 본인이 정작 좀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그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예민함의 그 무기라는 책 안에는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은 좀 그 감각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오감, 육감 막 열려 예, 있는. 열려 있고 응, 안테나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응, 크고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끄고 쉬어야 돼요. 응.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도 하고 밤에 이제 조용히 있을 때 제가 불을 일단 조도를 굉장히 낮춰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화나면 제가 구석구석 다 보여요. 눈도 좋아. 눈도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막 좀 구석구석 침침할 나이가 되지 나인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눈이 괜찮아서 계속 다 보여서 그걸 제가 막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도를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감각을 좀 무디게 할 수 있게 좀 닫아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저를 제가 다루지 못하면 결국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강한 사람 아닐까요? 본인을 자기 자신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게 다룰 수 있는 게 사실은 다루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룰 수 있으면은 인간이 아니죠. 참 비교가 되면서 또 저도 리스펙트 난 내 발끈. 맘대로 살자 마음 가는 박사님의 저 대로 자유로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이 굉장히 네, 다른 달라서. 편인데 늘 배웁니다. 늘 리스펙입니다. 그 조금 인생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우리가 뭐 정치 시사는 하는 분들 많지만은 오늘은 정용실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네.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한번 좀 우리가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어떤 사실은 뭐 많겠죠. 군데군데 많았겠죠. 근데 이제 방송인으로서 저를 이제 다들 기억하시니까 방송적으로는 입사 초가 사실 참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고 제가 결혼을 정말 빨리 했거든요. 27살에 했고 제가 이제 입사 동기 프로듀서랑 결혼을 했고 빨리 결혼하고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예, 방송이 이제 어느 정도 방송할 때까지는 아이를 좀 안 낳는 경향이 있었고 근데 너무 빨리 나서 이제 초반에 핍박을 좀 당했죠. 왜 너는 이렇게 방송 욕심이 없냐? 좀 열심히 방송을 하지 결혼을 왜 이렇게 빨리 하고 애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낳냐? 그래서 욕도 좀 많이 먹었고 기회가 일단 좀 많이 박탈됐어요. 초반에. 그래갖고 그때가 근데 사실 너무 젊을 때라 너무 에너지가 많아갖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더 답답해서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성격. 뭐라도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시니까 네. 그때 제가 저 안에서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송을 줘야지 하죠. 저희는 하고 싶다고 갈 수는 없거든요. 시켜주셔야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소극적으로 한 게 그냥 책을 그냥 본 거예요. 방송을 잘해보려고. 말을 좀 잘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선배님들처럼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책이라도 좀 읽으면서 공부를 해놓고 예쁜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쓰임이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지. 저런 유비무환의 정신. 그랬으나 기회가 한 2년 정도 잘 안 와가지고 계속 놀고 방송이 없을 때는 공부를 한다. 아니 뭐 뉴스하고 뭐 이러면서 방에 계속 앉아 있었죠 뭐. 그리고 이제 중계차라고 그 당시에는 옛날에 중계차 탔거든요. 중계차로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이제 뭐 그 구세군 뭐 이런 데 가서 돈 넣고 이런 분들 이제 많이 기부하시고 하는 분들 인터뷰하고 이런 게 연말 행사처럼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주로 했었고 그때 그런 다양한 일들을 또 해봤기 때문에 방송이 좀 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또 이 자리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송인 정용실, 인간 정용실 이전에 또 여성으로서의 정용실이 있는데 지금 그때만 해도 사실 진짜 아나운서가 예전이죠. 예. 아나운서가 결혼을 빨리 해서 아이를 빨리 낳는다는 게 직장에서 많은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그때 나오셨던 그 아드님이 이제 벌써 직장을 다니고 있죠. 직장을 다니고 있죠. 그것도 제가 안 정보로는 아주 힘든 그 정말 치열한 인터넷 벽을 뚫고 취직을 하신 걸로 그래서 한턱을 내셨던 긴 인턴을 하고 겨우 들어가는 얘기가 다르네요. 똑같은 상황인데. 네,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그렇게 잘 사실 뭐 부부가
부모가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엄마가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이도 잘 양육을 하셨고 그런데 워킹우먼으로서의 어떤 희로애락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쵸. 사실 너무 힘들죠. 제대로 못했죠.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제대로 못했고 특히 제가 젊어서 일에 빠져 있었을 때는 일이 없었을 땐 도리어 애를 잘 봤는데 그렇게 일이 없다가 이제 일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제가 몸을 던져서 정말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몸을 던져서 일하는데 그 몸을 던진 순간부터는 이제 아이를 제가 사실 제대로 못 봤고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거의 다 봐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아프거나 뭐 이제 감기도 걸리고 뭐 그때부터 수족군이 뭐 그런 병들이 많았잖아요. 어린이집에 예, 수족구 막 늘 돌고. 저희는 이제 늘 보내야 되니까 아. 애를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게 늘 이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근데 일이 잘 풀리면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이 업앤다운이 있는 거니까 잘 될 땐 괜찮지만 내 일이 안 풀릴 때는 내가 도대체 뭐를 하려고 이렇게 아이를 아픈데 병원도 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늘 항상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린다는 건 남편한테도 이제 가끔 그런 소리 듣고 너가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열받아.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 네. 싸우면서 그래도 일을 안 놓고 해온 음. 것만으로도 버틴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버텨. 잘하진 못하지만 그냥 일단 버텨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네. 보니 이렇게 긴 세월을 할 수 있었고 그동안에 또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버티지 못했다면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그만둬버릴까 하고 그냥 그만뒀다면 아마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이런 프로그램에 송 목사님 거 알 수도 없었을 거고 참. 네, 나올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참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라는 게 지금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남편부터 시작해 갖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뭐 나라를 구하냐, 네가 그쵸. 무슨 그런 중요한 일을 하냐 이런 얘기 네. 들을 때마다 사실은 갈등이 오가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음.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 버틴 거라니까요. 버티고 살아남은 버텼어요. 자. 그 지금 뭐 방송 네. 들으시는 분 중에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음. 있겠지만은 사실 뭐 한국이 저출산 국가 엄청 아유. 얘기 많이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아서 케어할 데가 없고 그쵸. 그게 참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여성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 저출생, 저희는 저출생이라고 저출생이라고 하죠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 예. 왜냐하면 그냥 출산의 의미보다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것 쪽에 포커스를 맞춰 저출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늘 고민 같이 하고 있어요. 늘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도. 많이 다뤘죠 예, 진짜. 정말 수도 없이 제일 예. 많이 다루는 그렇죠. 소재라고 할 수 근데 있죠. 나아지는 것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예, 거죠. 뭐 우리가. 예산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쓰고 쓰고 있지만.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20대 여성들의 그거에 맞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해야 결국은 아이도 낳고 일도 하고 자아 성취를 하고 싶어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았고 전과는 좀 접근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20대 여성 얘기했는데 정원 아나운서님께서 젊은 청년층에 대한 관심도 참 많으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에 대한 멘토 역할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랫동안. 그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그쵸.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네. 뭔가 좀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박사님하고 그 얘기 많이 했고 초반에 저희가 이제 특히 저희 뉴스 브런치를 처음에 론칭을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저희끼리 많이 나눴죠. 뭐 50대 586 뭐 이런 지적들이 이제 그때 정계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회사 내에서의 저희 위치라든지 이런 걸 늘 생각해 볼 때 그래도 굉장히 누린 세대고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했는데 사실은 좀 물론 완전히 물러나서 그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그들이 저희를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프로그램을 하던 뭐 아니면 제가 밖에서든 20대들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여성가족부에서 저한테 2명의 멘티를 보내주셨어요. 2005년도에.
근데 그들이 취직을 하고 싶어 했고 저랑 같은 분야를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교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렇지. 걔네들 넣어보면서 아 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때는 그냥 됐는데 그러니까. 예, 미안한 마음도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들었죠. 진짜. 예, 그래서 한번 그럼 한번 취직을 시켜볼까 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나서 애프터 서비스 한 해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자 근데 계속 안 들어가지니까 얘네를 계속 만나게 되다 보니 시간이 이제 갔고 결국은 그 길을 찾다 보니까 원하는 걸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맞는 걸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로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냥 원하는 걸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로를 그럼 어떻게 찾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로 사람에게 주어진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욕망, 자기가 가진 욕구 이걸 찾아주면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꿈이거든요. 인생에 엄마 아빠 관여 안 하고 아무도 관여 안 한 상태에서 나의 첫 번째 꿈이 뭐냐? 박사님은 첫 번째 꿈. 오히려 몰라요. 박사님 첫 번째. 저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딸이 엄청 화내더라. 엄마 아직까지 꿈이 뭔지 모르냐 그러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제일 멋있어 보였던 사람 없어요? 제일 인생이 지나가 어렸을 때 와 저 사람 정말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멋있었던 분 소설에 엄청 멋있는 외교관이 나오는 거예요. 외교관. 근데 정말 막 국익의 선양을 위해서 너무너무 멋지게 활동하는 여성 외교관을 보고 난 저렇게 멋진 외교관이 돼야지 하면서 정치 외교학과를 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근데 막상 보니까 한국의 현실이 외교관이 그렇게 멋진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근데 첫 번째 꿈은 그 분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질 않아요. 그 안에는 그냥 욕망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뭐 학생들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도 그때 어쩌면 제 꿈이 발현되고. 예, 근데 그 첫 번째 꿈을 예를 들면 대표를 하거나 CEO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다 골목대장, 장군, 대통령. 우리는 어릴 때 다 대통령 꿈을 꾼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오너가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초등학교 때 꿈 물어봤는데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여자애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나는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 되겠다 그랬어요. 그분 지금 어떻게 돼요? 둘이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은 CEO 되시고 한 분은 CEO의 부인이 된 지금 거죠. 사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네.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아이들하고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꿈을 찾아주고 그것이 숨기고 있는 그 아이의 욕망을 제가 찾는 걸로 하면서 진로를 찾아주다 보니까 의외로 자기 길은 문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자 시험 굉장히 많이 봤는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줄이 조금 짧은 아나운서를 딱 넣었는데 된 거예요. 쉽게 되는 길이 자기 길이에요. 안 되면 우리가 왜 안 되지? 끝까지 파면 뭐 10번 찍어 안 넘어 그거 아니에요. 그 10번 찍어야 되는 데는 내 길이 아닌 거예요. 엄청 고생하고 네, 돌아 고생만 하고 가고. 결국은 그 길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자신에게 맞는 꿈과 적성과 이런 걸 찾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자리 깔아야 된다. 정 아나운서님 자리 깔아야 된다. 심지어는 사주 명리까지 공부하시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애들 진로를 좀 더 잘 찾아주려고 어떤 친구가 사실은 정치하겠다고 왔어요. 저한테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근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을 받으면 일단 진로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자기 길인지 거기서부터 가야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공부해갖고 보니까 정치는 사실 정치인들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가지고 제가 그리고 그 친구의 어릴 때 꿈이랑 이런 걸 잘 찾아보니까 방송인에 좀 가깝더라고요.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인데 그래서 언론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기자로 제가 진로를 바꿨고 그런지 바로 몇 달 만에 바로 됐어요. 좋은 소식. 네, 바로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네, 그래서 저는 거봐 바로 열리잖아. 그러면은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는 뭐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센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게 가장 센 게 정치인?
근데 정치인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남을 위해서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더 큰 거를 뭔가를 꿈꾸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또 좀 있죠. 그냥 사랑받고 싶은 거, 인기를 좀 얻고 싶은 거, 그거랑은 조금 저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방송 오래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하시는데 음.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방송이나 인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음. 정의한다면은. 저는 사실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죠. 네. 시사라서 방송이긴 하지만 인기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제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쪽에 와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을 언제 했었냐면 2005년도에 최희준 씨 하숙생을 하숙생. 부른 아이고, 이거 한 연륜 곡으로 나오는데. 한 곡으로 음. 정말 엄청 젊은 나이에 단 한 곡으로 떠가지고 인기를 누린 그런 가수시죠. 그분한테 여쭤봤죠. 제가 인기 뭐예요? 저는 인기를 사실 실감하지를 잘 못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구름 같은 거죠. 뭐 너무 흔한 얘기 아닌가 저는 근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구름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여쭤봤더니 구름같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올라갈 때 붕 뜨는 느낌이지만 내려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름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친대요. 네, 크게 무섭고, 예,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한 곡으로 인기를 다 얻으셨지만 그 후가 굉장히 좀 힘드셨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온 게 힘든 것이 인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고 할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네. 높이 올라갔더라도 내려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각오를 하고 있어야 각오를 하고 되는. 단디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요, 음.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어, 요즘 이제 우리가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다 보니, 네. 이렇게 나이까지 다 얘기를 해야 왜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질문하고 관계가 예, 있어요. 예. 장례식장에 갑자기 불려가는 경우들이 있죠. 많죠. 저만 그런 건 아닐 예, 거예요. 많죠, 많죠. 근데 뭐 연세가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 가는 거는 그런데 저희 뭐 같은 또래 내지는 후배 심지어 이런 사람들의 그 장례식에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심장이 멈추는 걸 모르고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짧다. 그렇죠. 그 생각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관리자로 저희 방에서 이제 부장을 하고 방송을 그때 또 계속 하면서 이제 부장을 하고 내려오면서 번아웃이 왔죠. 그리고 저도 나이가 이제 그때 50에 들어서면서 이제 갱년기도 오고 한 3년 정도를 아까도 책을 공감의 언어 쓴 이후에 제가 책을 못 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못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한 3년을 보냈어요. 네,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선택하고 삶도 많이 이제 줄이고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만이라도 그냥 제대로 해야 된다.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셔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너무 거는 열심히. 뭐였냐면 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년이 남았어. 뭐 좀 심하게 시한부라고 얘기하면 너무 네. 슬프고 내가 1년이 딱 남았어. 그러면은 정윤실은 대체 1년 동안 뭐 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 한번 궁금하더라고 갑자기. 근데 별 다를 건 없겠지만 어. 저는 그냥 남은 1년이 있다면 저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날 것 같아요. 예.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것 같고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지금까지 뭐 한 십몇 년째 만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지금도 저를 막 이렇게 만나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고민이 이상하게 제 앞에 이렇게 고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를 지금은 하루에 너무 많은 만남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제대로 들어주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저도 너무 번아웃이 오기 때문에 이제 오래 그렇게 듣고 싶어서 이제 좀 제안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빨리빨리 만나야죠. 정말 오늘 우리 제목을 리스펙트로 했는데 너무 네. 잘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니까. 너무 참 네. 또 존경하는 마음이 또 불쑥 솟아나는 게 음. 1년이 남았다 그러면 저는 막 저도 주변에 힘든 얘기 많이 듣고 그렇죠. 살지만은 예. 그 힘든 이야기 들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또 고민해 가면서 내 남은 1년을 내가 근데 보내고 너무 싶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그래요? 드는데 참 타고난 음. 멘토시네요,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그래서 저한테 정말 잘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말 잘하는 게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질문하는 거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듣는 거에 탁월해요. 잘 들어요, 제가. 그리고 그게 정말 마치 저의 일인 것처럼 듣는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예, 저를 너무 기다리고 계신 분이 사실 많은데 제가 맨날 안 가니까 미안한 마음에 여기서라도 좀 제가 듣겠다고. 보시는 분들 예. 중에 우리 정용실 아나운서 나 멘티 되고 싶어 하는 젊은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아나운서가 되든 기자가 네. 되든 방송이 아니라도 맞아요. 인생의 멘토로서 지금 뭐 번아웃 오시면 안 되니까 적극 신청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훌륭한 멘토가 네. 있다. 메일로 주시면 메일 답을 제가 하죠. 예. 메일까지 지금 오픈하실 거예요? 원래 메일은 제가 오픈해 놓고 있어요. 메일하고 어.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거로는 제가 대학교에 강의 가고 이러면 항상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책 보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려있는 멘토 정용실 아나운서님이십니다. 너무 열었나? 네. 네. 아주 이뻐하는 애기가 하나 있죠. 뭐라고? 마롱이라고? 이렇게 또 엄마 미소가 막 나오는데 지금 요새 워낙 네. 애견 인구 많으시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솔직히 좀 맞아,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세요. 제가 좀 그러는데 어. 어릴 때 걔한테 물려보면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뻐하시는 마롱이가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귀엽거든요. 마롱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마롱이를 보면서도 저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포유류는 우리가 인간의 뇌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파충류의 뇌가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인간의 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충류의 뇌는 도망갈 거냐 말 거냐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에서. 생존에 딱 본능에 가는 거고 포유류의 뇌가 바로 감정의 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하고는 감정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걔하고 굉장히 솔직해요. 자기 감정에 동물은 무서우면 막 짖어요. 무섭다 이 소리인 거예요. 무서워 이런 거고 그리고 저한테도 막 삐지기도 해요. 얘가. 삐지는 현장 몇 번 본 것 같아요. 삐져서 막 다른 데다 막 오줌을 싸고 막 이래요. 제가 특히 늦게 퇴근하는 날 막 오줌을 다른 데다 일부러 싸고 막 그러는데 또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이제 뭔가 미워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얘가 탁 와서 저한테 뽀뽀를 하거든요. 영리한 마롱이. 그러면 제가 사르르 녹죠.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우리가 인간이 정말 저렇게 솔직할 수 있다면 저 순간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저렇게 솔직하게 난 너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텐데 왜 우리는 저걸 항상 가면을 쓸까? 거기다 왜 자존심을 내세울까? 그 생각을 강아지를 키우면서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저러면 사랑받는 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사실은 본능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자존심이라는 인간의 뇌로 제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근데 내가 제압을 하지 않고 내 온 마음을 다 줘도 또 상대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산을 하는 사실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하는 계산이 거죠. 있는 상처받을까 봐 상처가 싫어서. 자기 마음을 다 못 네. 보여주는. 예, 근데 사실 그러나 저러나 상처는 받거든요. 관계라는 건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좋기도 하지만 항상 상처를 받아요. 좋아서 더 좋아할수록 상처가 더 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앞면과 뒷면 같은 거거든요. 더 마음을 주는 사람이 영원한 을인 것 같긴 해요. 항상 어쩔 모든 수 없어요.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에 나는 행복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좋아할 수 있고 도리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계산을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티를 내면 안 되지. 그리고 딱 문을 닫기 그래서 연애할 때 때문에. 밀당하라 그러잖아요. 예. 너무 전폭적으로 쏠리면은 예. 애정이 식는다 오히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좋아하면은 내 모든 걸 표현할 줄 수 수도 있는 있는 건데. 거죠. 사실은 그게 솔직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나느니 저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 표현하고 그것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존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배회를 합니다, 온몸을. 그래서 뭔가 묵힌 감정들이 있으면 옛날 우라병 같은 게 몸으로 발현되잖아요. 몸은 감정하고 바로 연결이 돼 그렇죠. 있어서 예. 그래서 몸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상사병 걸리고 이러기 전에 그냥 표현하는 게 맞는 거라는 아, 생각이 강아지 무척 무서워하지만은 이 우라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무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필요해요. 한 마리 입양하려면 그거 키우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요, 걔한테 힘든 것보다 네. 받는 게 어떨 땐 더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키우시는 분들은. 그게 아까 말한 그 감정의 솔직함, 그 그것으로 인해서 저한테 주는 가 너무 큰 거예요. 네. 아, 우리 마롱이가 요새 조금씩 비만해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다이어트 들어간다고. 마롱이 사진 한번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귀여워요. 그 이제 멘토 멘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이 있다면 사람이나 사건이 있다면 나의 멘토라든가 뭐 책에 있는 인물이라든가. 네. 그냥 그때그때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 뭐 저는 주로 소설책에 나오는 여주인공을 저의 이상형으로 놓고 여주인공. 예, 많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쁜 여주인공. 꼭 그렇진 않아요. 뭐 예를 든다면 한때 제가 굉장히 아밀리아라는 미스 아밀리아라는 그 소설 그게 제목이 갑자기 생각 슬픈 카페 노래라는 책인데 되게 얇아요. 얇은 책인데 이제 거기에 여주인공이 미스 아밀리아. 근데 이 여자는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공장지대 미국의 그 서부 공장지대에서 이제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키는 되게 크고 청바지를 입고 멋대가리 없게 생겼지만 그 여자가 만드는 술은 그 여자는 굉장히 재주가 많은 여자여서 술을 너무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의 술을 한번 먹으면 한 번만 올 수는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여자가 사실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곱추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그 다정다감함에 매료돼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그 마을을 카페로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과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그 사랑이 깨지게 되면서 그 카페는 결국 슬프게 문을 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소설 다 읽고 나면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소설이에요. 매우 위험한 소설일 것 같은 생각이 중년에 읽으면 매우 위험할 것 같습니다만 읽어보고 싶네요. 네. 슬픈 카페의 노래. 그런 어떤 때는 그런 여주인공이 돼보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카페 정말 맛있는 술을 만드는 카페를 그 굉장히 힘들고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안식을 저녁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주인이 돼서 한번 그런 배달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서 같이 술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한 그런 순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런 때로때로 이 사람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저 사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긴 하죠. 미스 아밀리아.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연결해가지고 지금 책 얘기하셨는데 내 인생의 영화 내 너무 감동 깊게 봤어 영화. 하나 추천해 주시죠. 뭐 되게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정말 많지만 저는 일본 영화 중에 인생 프루츠라는 영화가 있어요. 할아버지 꼬장꼬장한 할아버지하고 그 꼬장꼬장한 할아버지를 다 맞춰주는 할머니. 이분은 이름이 뭐 제가 치바타 슈이치 라는 건축가세요. 남편은 할아버지는 실제로. 실제 실존 인물이에요. 두 분 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본인이 어느 신도시를 개발할 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삶을 아예 그 옆에 마을에서 직접 자기가 말한 대로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연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건축을 원하면서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건축가로서의 삶을 그냥 계속 사는데 정말 그런 남편과 사는 건 참 피곤한 일이잖아요. 꼬장꼬장해서. 근데 그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의 삶을
정말 응원하고 어. 지지하고 그 가치관을 해주면서 쭉 살아내는 그러면 그 마지막에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아, 돌아가시는 것까지 나와요.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왜 제가 그냥 그 영화를 좋아하냐면 모두가 막 그래서 그렇게 건축을 잘하고 그러면 뭐 대단하게 돼서 뭐 국가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뭐 엄청난 자리를 하고 문화재청장. 뭐, 뭐가 되고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어. 많이들 상상을 하시지만 이렇게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꾸준하게.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그 사람. 사실 그게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가치관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그런 신간이 지금 이제 하나 이제 나왔어요. 뭐 히어로 코드라고 그래서 원래 네이비실이라고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독특하고 뭐 아주 주요 특수 전투를 담당하죠. 그래서 2011년에는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을 수행한 팀이거든요. 이 팀이 거기에 이제 미국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분이 쓴 책인데 그때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들키는 순간 서로 전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여서 그걸 신뢰가 엄청나게 있지 않는 한 그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수행하면서 영웅이 된 분이지만 이분이 이제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37년간의 세월을 끝내고 나와서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그 총장이 되셨거든요. 대학의 모교 총장이 되셔서 가서 보니까 자기는 위대한 일이라는 게 대단히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것처럼 특별한 일을 해야만 영웅이 될 수 있고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를 깨달으신 거죠. 정말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분조차도 그 일을 변함없이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하는 거. 이번에도 사실 저는 수해 현장을 보면서도 진짜 영웅은 평범함 속에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뭐 비가 그렇게 오는데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 배수로에 막힌 거 다 뽑아내신 분 맨손으로. 사진 보셨죠? 맨손으로. 네, 맨손으로. 네. 비 그냥 우산도 안 쓰시고 다 맞으면서 해서 그 물이 그냥 거기서 다 빠져가지고 도리어 거기는 아무 문제 그치. 없게끔 만들어주신 분부터 해서 지나간 할아버지 쓰러지시는데 빗길에서 그거 구하신 분, 뭐 자기 차를 밤에 갖고 나가서 뭐 하신 분, 여러 그런 영웅들이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위대한지를 제대로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그 아까 인생 후르츠의 그 건축가 같은 건축가는 그거잖아요.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건축을 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공간이어야 된다는 가치관이 있는 그 거잖아요. 몸으로 또 그걸 생활을 하고. 자기 삶을 보여주는 거죠. 가치관이란 건 삶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사람 저는 그냥 방송하면 되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참 평범함 속의 영웅이 우리가 모두가 그럼요. 영웅이다라는 그럼요. 뭐 그런 말씀인데 참 깊이 와닿는 네.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1년 남는다면 얘기했지만 정용실 아나운서의 10년 뒤, 20년 뒤 생존에 계신다면 모르겠죠. 우리가 그때의 예.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네. 지금처럼 꾸준하게 그냥 계속 늙겠죠. 10년 뒤, 20년 뒤, 60, 70 흰머리가 이제 될 거고, 예, 방송은 이제 제가 퇴직을 할 거고. 퇴직하고 나서 네. 하나 뭐 어떤 거 한번 해보고 그냥 싶으세요? 꿈은 소소하게 그냥 집에서 저는 그냥 책 쓰고 책 읽고 그리고 책도 지금 제가 사실 퇴직 후에 읽으려고 모아놓은 책들도 꽤 많아요. 소설책들도 많고 눈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읽을 수 없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 재밌는 이야기들도 읽으면서 그냥 글 쓰고 그리고 맛있는 밥 먹고 밤 얘기하시니까요. 사실은 오늘 저희 이제 처음 여는 거였는데 허락한다면 뭔가를 먹으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네, 정용실 아나운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하시고 진짜 좋아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한수위죠.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먹다 보면 만들고 싶어져요. 진짜 맛있게 만드시고 진짜 네. 맛있게 드시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한번 같이 좀 편안하게 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다가 먹기가 좀 그렇지 않겠나 그렇죠. 해서 지금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막 꽃, 나무, 자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무슨- 뭐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는 자연의 일부니까. 앞으로는 자연의 시대로 좀 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면 많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고. 속도도 너무 빨라질 거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자연에게서 위로를 받겠죠. 예. 지금부터는 그 속도를 잘 제어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원래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 저도 자연의 일부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자연으로 잘 돌아갈 준비를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갑자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시가 하나 제가 시를 어. 잘 못 외워요. 어. 어제 한 것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못 외우는데 생각이 나는 우리 정 아나운서님한테 너무 맞는 시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 예. 갑자기 청춘이 떠오르네요. 어. 우리가 조금 나이는 숫자죠. 예. 나이는 중요치 않죠. 청춘이 그쵸. 아니죠. 나이가 든다는 거는 젊다고 사실 청춘은 숫자가 아니고.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그쵸. 늙는다. 이 구절이 생각나는데 정 아나운서님 뭐 우리가 한 10년 뒤에 또 이 방송을 누가 한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한다면 10년간 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많이 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얗게 염색을 안 할 않지. 거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아마 갈 것 예.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정말 뭐 저도 가끔씩 우리가 정말 깊은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나누는데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느끼는 감정들이 다들 다 비슷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굉장히 별나라에 사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옆에 전 늘 집에서 밥하고 뭐. 밥 먹고 강아지 돌보고 회사 나오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보면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네. 드렸거든요. 자, 인간 정용실과 방송인 정용실에서 본인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계신가요? 이제는 제가 아까도 나이를 공개해 버리셔가지고 큰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뭐 더 어. 공개를 하자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고 퇴직이 그렇게 아주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하고도 이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 헤어질 결심. 네, 그거 필요하죠. 항상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떠날 때 너무 덜커덕 할까봐 지금은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방송인 정용실에서 이제는 조금 더 방점을 인간 정용실로 좀 약간 옮기고 있고, 회사에서 제가 이제 50이 딱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10년 남았네, 회사 생활이. 그러면 남은 10년은 인생을 살 때 마지막 10년을 우리가 뭘 할까가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 정하잖아요, 노년에. 적고 있어. 네, 계속. 그런 것처럼 회사도 사실 마지막 그 10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안 해본 거 해보자 방송 뭐. 그래서 그 전에 뭐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뭐 만만한 요리라는 요리 프로도 제가 유튜브를 후배 데리고 막 하고 그랬었어요. 또 일이야. 그것도 일이야. 네, 그런 안 해본 것도 막 해보고 그런 버킷리스트를 10가지를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인간 정용실을 오기 위한 모든 과정인 거죠. 이제 회사에서 방송인 정용실을 서서히 이제 정리하면서 인간 정용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헤어질 결심 요새도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러 가자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헤어지자는 뜻인 줄 알았겠죠. 헤어질 결심 무엇이 두려운 것이야. 네. 마지막으로 네. 방송이나 이런 쪽 언론사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선배로서 전문가로서 한마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진로 고민을 해서 저를 찾아올 때 제가 너무 지상파만이 아니라 요즘엔 너무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것도 우선순위를 뭐 이게 더 안정된 직장이니까 여기가 더 뭐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너무 계산하지 말고 이제는 널려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지금 20대라면 저는 정말 남들이 안 보는 채널에 가서도 한번 일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거, 고정적인 이런 거보다는 그거는 이제 나이 들어서 나이 사실은 들어서 젊을 때는 많은 경험과 해봐라. 도전이 필요하죠.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마디 팁을 주신다면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들으려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오늘 또 소통을 우리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우린 해야 또 될 이제 것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밥 먹으면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죠. 네. 들으려는 마음. 음. 오늘 시청자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리스펙트였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라도 많은 댓글 좀 감상 부탁드리고요. 제가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밥 먹어야죠. 네, 끝나고 밥 먹어야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